그냥 단순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찾아보고 이런 게 될 수 있겠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 이렇게 위험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병인 거고, 우리 뇌랑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더 큰 제약을 가져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쁘거나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 이제 그거를 수용하면서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인데, 불안 장애로 가는 경우는 이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뭔가 지장이 있다, 뭔가를 못한다, 이럴 때는 좀 장애까지도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럼 저는 그 책에서 좀 의아했던 게,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불안해?"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게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네. 왜 하면 안 될까요, 이 말을? 그냥 단순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찾아보고 이런 게 될 수 있겠는데,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그런 접근 방식이 좀 다그침이 될 수 있다. 이제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은 보통 보호자가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불안 장애 환자분이 막 뭐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옆에서 보호자분이 아유 이렇게 한숨을 쉬거나, 뭐 처음에는 이제 증상을 같이 설명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막 버럭하시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 이렇게 위험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그치는 게 좀 안 좋은 이유가, 불안장애는 이유가 있어서 불안한 건 아니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병인 거고, 우리 뇌랑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불안장애 환자는 이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과민 반응한다고 했죠. 편도체는 이 동물적인 본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고,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아요, 대뇌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해 봐. 뭐가 불안해?" 이런 이성적인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반복해서 불안을 느꼈고 이게 학습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다그치게 되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생각의 문제구나.'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실제 근데 그렇지가 않다. 불안 장애는 뭐 수면도 무너지고 우리 소화 기능도 무너지고 우리 호르몬 분비 계통도 무너지고 자율신경 계통도 무너지고 호흡 패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라고 하는 거는 이 불안 장애가 마치 전부 내 생각의 문제인 것처럼 제안하는 거다. 내가 불안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환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그냥 타고나기로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나는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는데 이런 게 불안하지?'라는 2 차적인 해석을 가지게 되고, 나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불안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너무 불안해서 좀 일상생활이 좀 어렵거나 네. 이미 불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이 심한 분들이 본능적으로 택하게 되는 거는 이 불안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혹은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건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별로 효율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안도를 주지만 일상생활에 더 큰 제약을 가져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뭔지 이거를 실체를 명확히 파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된다.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정이거든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건데, 이 불안장애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도 이런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안이 느끼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있는 위험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과민해진 신경계가 만들어낸 건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 봐야 돼요. 내가 불안을 느끼는 요소들과 불안을 느끼는 상황들, 그럴 때 동반되는 생각들, 이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 봐야 됩니다. 왜 적어 보는 게 필요하냐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각은 내가 할까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불안 같은 생각들은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내 머릿속을 떠다녀요.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의식의 흐름처럼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저기 이어지는 다른 불안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불안함을 유발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이런 걸로 이제 정신의학적 용어로 자동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자동적 사고가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지하철로 예를 들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랬다. 근데 심장이 두근거리면 왜 불안할까? 심장이 두근거리면은 심장이 터져버리거나 멎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쓰러지면 어떡해? 근데 지하철인데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뭐 도움을 못 받겠지? 그러면은 죽거나 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겠지? 그러면은 우리 딸, 아들을 어떡해? 지하철 타는데 내 아들, 딸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의식의 흐름, 자동적 사고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불안한지 이렇게 아주 작은 생각의 단위로 쪼개져서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어 봐야지 된다. 자, 이렇게 적고 나면은 여기서 나름의 뭐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있긴 하지만 되게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일 정도로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정해야 된다. 이 대체 사고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심장이 뛰거나 멎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니까 심장 검사 다 해 봤잖아. 이상 없었어. 그리고 그때 내가 공황장애라고 진단받았지. 공황장애는 원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 아무런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예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다. 지나갈 거야.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상사 얘기하셨는데 회사 상사한테 막 되게 혼나고 그러면서 매번 불안하다. 상사를 마주칠 때마다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해야 할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이어지는 자동적 사고는 상사가 나 쳐다보네. 날 또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무능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뭐 인사 고과를 잘 못 받겠지? 그러면은 또 잘릴 수도 있겠지? 잘리면은 '아 나 여기 직장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부모님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우리 부모님 그때 안 그래도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안 좋으신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쳐 봐요. 그러면 여기서 과장되는 생각들이나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고들을 대체하는 사고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야 뭐 저 상사 원래 성격 더러워. 음. 나만 혼났냐? 쟤도 혼났고 다른 사람도 혼났어. 그리고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적도 있잖아. 그것도 기억해. 그리고 저 상사도 실수하는 거 많이 봤잖아.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해. 그리고 그때 실수를 해서 많이 혼났지만 결국 마무리는 잘 됐었어.' 이런 식으로 이 과도하게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반박할 만한 생각들이나 근거도 분명히 있을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봐야지 된다. 적어서 정리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을 안 피해야 된다. 이 불안할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게 되면은 이거를 대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된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부딪히고 좀 더 쉬운 거부터 부딪혀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뇌와 자율신경계의 과민한 상태를 낮추는 이런 관리나 치료들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호흡 훈련, 명상 같은 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법이고, 뭐 증상이 아주 극심할 때는 뭐 항불안제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한의학적인 치료로 이제 한약 처방이나 뭐 침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 아주 좋은 처방들이 많다. 그다음에 뭐 유산소 운동 같은 생활 관리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율신경계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몸과 마음의 뭔가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은 사실 보이지 않고 실체가 사실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몸이라는 거에 어떤 뭐 자극이나 어떤 걸 해 주면은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타고 들어가서 이 마음이라는 거에 좀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는 거에 네. 영향이 되면서 이런 자율신경이나 뭐 이런 말씀하셨던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실제로 제가 출판사 투고할 때는 네.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 음. 자율신경계 이야기, 네. 이렇게 투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의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긴 했는데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라는 표현이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뭐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을 이렇게 뭐 서로 상호작용한다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그게 전혀 다르지 않은 거다. 같다. 신체적 증상이랑 정신적 증상을 구분할 필요 자체가 없다. 한의학적인 관점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환자가 어떤 처방을 써야 될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증상들의 이 집합을 구분하는 과정을 한의학적인 용어로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식욕이 떨어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신체적 증상이랑 뭐 슬픈 기분이 든다, 억울한 마음이 든다, 이런 정신적 증상을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같은 선상에 있는 증상들로 봐요. 그래서 우리 신경계의 반응이 실제로 그렇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연구들이 신체 증상과 정신적 증상을 어떻게 보면 구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같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